오늘은 6장의 DHCP를 들어갈 차례입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IP에 관한 이해는 여러분이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난 시간에 마친 IP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좀 몇 개 받아서 해결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가면 앞으로 계속 이야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질문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래요.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으니까 뭐 IP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난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질문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커널 안에 디바이스가 아니고요. 이제 디바이스는 따로 있고 그것을 대표하는 그 어떤 거죠. 근데 커널 안에 있기 때문에 커널이라는 게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죠. 자료 구조. 그리고 또 루틴이죠. 서브 루틴.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드라이버하기 위한 디바이스 드라이버 와 그거에 해당하는 그 자료들의 포인터들, 또 자료들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OS라고 알잖아요. 윈도우즈, 리눅스 이런 게 OS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IP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그 하드웨어를 거쳐서 나가고 들어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눈에 보이는 그 하드웨어, 그걸 인터페이스라고 원래 우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인터페이스란 뭐냐 하면 인터넷 프로토콜, 즉 커널 안에 있는 그 프로토콜들이 보기에는 걔네들은 안 보여요. 하드웨어, 바깥에 있는 하드웨어는 안 보이고 걔네들을 그 커널 프로그램 안에서 대표하는 바로 그 데이터 스트럭처와 루틴들에 대한 포인터 이런 거. 걔네들을 인터넷 프로토콜에서는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인터넷 프로토콜 관점에서 보면 이 하드웨어를 대표하는 그 애브스트랙션을 갖다가 인터페이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1대1 대응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인터페이스라고 구분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불러도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1대1 대응이 깨지는 예가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아는 사람. 이 커널 안의 인터페이스와 물리적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대응되어 있는데 보통 정상적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하나 있었죠. 룻백이죠. 룻백은 하드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할 때 항상 하드웨어를 의미한다 하면 벌써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하드웨어가 있다면 하드웨어를 대표하는 그 무엇인가가 인터페이스가 되는 것이고 하드웨어가 없다면 뭐 상관없어요. 여전히 커널 안에 있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땡큐. 또 다른 질문이요. 네. 네. 목적 인터페이스 주소가 루프백이랑 그 출구 그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좀 그 출구로 나가서 어느 라우터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그 라우팅 테이블이 모르는 라우팅 테이블로 날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그럼 이제 저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에서 지금 어느 엔트리를 주로 얘기해요? 인터페이스. 여기. 예. 그러니까 일단 크게 얘기하면 이 두 개는 저 매칭을 할 때 사용되는 컬럼들이에요. 실제 패킷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는 컬럼이고 매치가 되면은 결국 이 두 개의 컬럼에 있는 값을 출력하게 돼요. 그런데 뭐 전체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 횡으로 매치가 된 그 엔트리의 이 두 개 값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룻백에 관해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디로 보내려고 한다면 어떤 라우터를 통해서 그 다음 라우터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 그렇죠. 라우터를 알아야 되고 하는데 저 출구만으로 어떤 라우터로 가는지를 알 수 있는데 저 출구는 그러니까 저 인터페이스 주소는 자기 자신의 그렇죠.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 중에서도 .3 그러니까 163.151.161.39라는 IP 주소가 붙어 있는 그 인터페이스예요. 그렇죠? 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인터페이스도 있어요. 127.0.0.1이라는 주소가 붙은 룻백 인터페이스도 있고요. 이제 이거는 이더넷 인터페이스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 기계는 이더넷에밖에 연결 안 돼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할 때 이 인터페이스로 그 이더넷 인터페이스라는 뜻이니까 글이 나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가란 말이냐는 어디에 적혀 있다고 그랬어요? 게이트웨이 이 정도예요.
이것이 라우터에 그러니까 이더넷을 타고 한 홉을 가면은 나와야 할 라우터에 받아주는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구멍이에요, 그쪽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멀리 간다 그러면 즉 라우터를 거쳐 간다 그러면 1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넥스트 홉이라고 하는 주소예요. 그래서 이 넥스트 홉이 목적지와 같은 경우에는 다 연결됨이라고 써 있어요. 왜냐면 한 홉 건너에 다 목적지가 있어 버리면 라우터를 거칠 이유가 없잖아요. 라우터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걔를 거쳐서 가는 곳이라고 거쳐서 갈 때 있는 거쳐서 가는 목적지일 때 쓰이는 곳이고 한 홉 건너 즉 자기 이더넷에 같이 물려 있는 친구의 경우에는 라우터를 거칠 이유가 없어요. 중간 왜 매개자를 거쳐가요. 바로 한 홉 건너인 자기랑 같은 서브넷에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직접 연결돼 있다고 했어요. 리눅스에 보면은 근데 이 연결됨이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경우 다 자기의 IP 주소로 다 그냥 여기 채워놨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를 봤을 때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이게 이를테면 163.150, 163.39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그리로 가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게 사실은 윈도우즈 라우팅 테이블이 보다 더 정확하게 써져 있는 거예요. 리눅스 테이블에서는 이렇게 안 쓰고 저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채워놨는데 아무 의미 없는 값이에요. 그래서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지 자체가 바로 한 홉 건너기 때문에 그 직접 목적지 IP 주소를 가지고 ARP로 돌려서 하드웨어 주소를 얻어가지고 그리로 프레임 목적지를 삼고 IP 디아그램 담아가지고 보내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라우터를 거쳐가야 된다 그러면 일단 라우터에 들어가야 되니까 저쪽 한 홉 건너에 있는 그 주소가 이게 됩니다. 이것은 쉐어드 미디엄인 경우에는 이 주소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더넷으로 나갔는데 여기 한 개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붙어 있어요. 그 중에 주소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걸 밝혀주기 위해서 이게 있어요. 근데 만약 이게 포인트 링크라면 포인트 링크라 그러면 이거는 필요 없어요.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있어봤자 부가 정보에 불과하고 그냥 인터페이스로 나가면 있어요. 왜냐하면 1대1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포인트 링크에서는 굳이 넥스트 IP 정보가 필요 없고 ARP도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또 다른 질문 거기 하나 있었죠. 예. 그 IPv6에서 예. 여기 왜그 스코프라는 개념이 튀어나오는지. IPv6에 있는 스코프라는 개념이 이제 그 노드 로컬, 사이트 로컬, 노드 로컬, 링크 로컬, 사이트 로컬, 그다음에 글로벌 이렇게 나가죠. 예, 스코프라는 개념은 사실은 IP 버전 4에서도 암시적으로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걸 사설 주소라고 하죠. 프라이빗 주소. 클래스 A, B, C에 한 블락씩 이렇게 한 블락이 아니라 한 덩어리씩 만들어놨죠. 여러분들 집에서 인터넷 공유기 있으면 10.0 뭐 10. 얼마라는 주소를 받는데 그거 프라이빗 주소예요. 인터넷에서 10. 얼마라고 불리는 애들은 없어요. 실제로는 글로벌 주소로는. 여러분들 내부망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주소죠.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이 고려대학교 와서 와이파이 연결하면 10.0. 얼마라는 주소 받아요. 예. 안 해봤어요? IP 주소? 여러분이 IP 컨피그 해보면 그런 사설 주소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설 주소는 스코프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오토노머스 시스템, 즉 우리 망 안에서만 통용되는 주소지 결코 바깥쪽에서 쓸 수 없는 주소예요. 바깥쪽에서 10.0 뭐 0.5 뭐 이렇게 하면 세상에 10.0.0.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서도 쓰고 인터넷 공유기 쓰면 집마다 있고 고대에도 있고 뭐 딴 대학교도 다 있는데 그럼 어느 10.0.0.1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다 로컬에서만 쓰기 때문에 밖에서 우리가 그거를 글로벌 주소로 여기고 쓸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스코프가 원래 있었어요. IP 버전 4에. 근데 이제 IP 버전 6에 오게 되면은 그런 걸 좀 일반화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사이트라든가 뭐 이 노드 로컬 이런 거, 노드 로컬은 원래 이제 IP 버전 4로 치자면 이제 그 자기 안에서만 쓰는 주소, 이 룩백 주소 같은 것이 노드 로컬 스코프를 가졌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IP 버전 6에 가면 여러분이 주의해서 봐야 할 거는 노드 로컬이라는 정보는 여러분이 다 개념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127.0.0.1에 해당하는 주소가 뭐예요? 더블 콜론, 콜론 그다음에 1 이게 여기 127.0.0.1과 같은 놈이잖아요. 그게 이제 노드 로컬 주소에 해당하는 거고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건 링크 로컬 주소하고 글로벌 주소 이 두 개예요. 링크 로컬하고 글로벌. 근데 요즘엔 지금 현재는 최소한 링크 로컬 주소밖에는 별로 쓰지 않아요. 링크 로컬 주소만 거의 써요.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IPv6가 안 쓰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는 아직도 IPv4 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IPv6의 글로벌 주소를 아직 우리가 풀리 못 써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여러분이 와이샤크나 이런 걸로 잡아보는 IPv6 패킷들은 전부 다 링크 로컬 주소를 목적지가 그렇든지 출발지가 그렇든지 링크 로컬 주소가 돼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링크 로컬일 때 네. 그 인터페이스 아이덴티파이어가 왜 그 주소 안에 구성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수 있어요. 한 가지 방법. 그러니까 IPv6 주소는 여러분이 크게 생각했을 때 128비트나 되잖아요. 128비트가 되는데 그 중에 64대 64로 5대5 가리마 64대 64로 왼쪽은 네트워크를 뜻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IPv4식으로 네트워크를 뜻하 다시 말하면 이것이 프레픽스예요. 프레픽스고 즉 네트워크를 뜻하고요. 오른쪽이 호스트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IPv4식으로 얘기하면은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 163.15에는 우리의 네트워크 고려대학교의 네트워크 주소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호스트 주소였죠. 그걸 이제 물론 서브네팅 해가지고 서브넷 주소와 호스트 주소로 더 나누지만 똑같은 원리예요. IPv6 주소도 5대5, 64대 64로 프레픽스 주소와 프레픽스 넘버하고 호스트 넘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나온 질문이 뭐냐 하면 여기다가 링크 로컬 주소에서 그러니까 모두 다도 아니고 링크 로컬 주소 포맷에서 여기다가 왜 EUI64를 넣느냐라고 하는데 넣어야 하느냐라고 질문인데 내가 대답했듯이 넣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넣는 방법 중 하나예요. 두 가지 방법을 크게 책에서 얘기하고 있죠. 어떤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EUI48에서 derive가 된 이런 EUI64 주소를 넣는 것과 그냥 랜덤한 번호를 갖다가 어사인해서 쓰는 방법이 있었죠. 그런데 이거 쓴다고 그랬어요? 안 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와이샤크 잡아보면 이렇게 만들어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랜덤으로 다 돼 있다고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경우 이게 EUI48은 뭐고 64는 뭐야? 라고 또 여러분들 중에 기억이 잘 안 나는 양반들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 뭐예요?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맥 주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맥 주소. IEEE 기술의 경우에는 맥 주소. 와이파이도 IEEE 기술이고 이더넷도 IEEE 기술이죠. 그러니까 6바이트짜리 링크 레이어 주소라고 우리가 불렀던 것. 그것이 바로 맥 주소이고 EUI48이에요. 이걸 갖다가 64비트로 왜냐하면 여기가 64니까 48비트 가지고 여기 다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2바이트를 더한 거죠. 16비트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48에서 셋 쪼개고 여기다가 2바이트를 삽입하에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FFFE라는 헥사데시말로 봤을 때 그 2바이트를 끼워 넣고 비트 하나 이렇게 비틀어 주면은 EUI64가 되고 이걸 여기다 철컥 끼워 넣는 건데 링크 로컬 주소를 만들 때 우리 링크에서만 쓸 것이기 때문에 이 EUI48 주소는 아주 유일하죠. 왜냐하면 이게 하드에 구워져 들어가는 거거든. 이더넷 카드다 그러면 이더넷 카드에 붙어 있는 맥 주소가 구워져 들어가 있어요. 유일해요. 이 세상에서 유일해. 그 이더넷 주소를 가진 애는 요 이더넷 장비밖에 없어요. 주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장비 하나씩 다 이렇게 에다가 붙여놓고 장비 폐기할 때 같이 폐기돼 버려 주소가. 자, 그래서 아주 유일한 고유 번호인데 이걸 고유 번호를 여기다 넣으면은 어차피 링크 로컬 주소니까 사실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느 네트워크냐? 우리 네트워크이지 뭐. 이 이더넷 위에서 다 하는 일이지 라우터 건너가는 일이 없어요. 우리 동네라고 돼 있어요. 그러고서 여기는 뭐야? 우리 동네에서 구분만 하면 되니까 그럼 고유한 정보가 뭐가 돼요? 이런 하드웨어 주소가 고유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EUI64로 64비트를 하면 우리 동네에서 개똥이 말똥이 이렇게 부를 때 둘이 없다고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한 가지 방법으로 EUI64를 쓰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보안 문제가 있으니 다시 말하면 내가 쓰는 하드웨어 장비에 맥 주소를 노출하는 보안 문제가 있으니 랜덤하게 어사인해서 쓴다가 두 번째 방법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링크 로컬 주소에서 유일하게 그 노드의 그 인터페이스를 지목하는데 유일한 아이덴티파이어가 돼준다면 문제 없다. 맞죠? 오케이? 예. 글로벌일 때는 이거랑 아예 상관없이 그냥 중앙. 그럼요. 예. 글로벌일 때는 이제 여기 프레픽스부터 다르게 생겼죠. 예. 설정할 때는 링크레이어 붙을 때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제 오늘 배울 DHCP에서 다룰 내용인데 어떤 주소를 우리 여기다 어사인 해주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 어떤 주소를 어사인을 할 것이냐. 예, 그건 이제 그 어사인하는 방법은 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죠. 오늘 DHCP를 써서 하는 방법도 한 가지가 되고요.
충돌만 없다면 유일하게 걔를 지목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예. 자,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IP 데이터그램의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IP 레이어에서 일어나요. 자, 그런데 IP 레이어 위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해. 자, IP 레이어, IP는 네트워크 레이어죠. 그 위에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있어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는 여러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IP처럼 하나가 아니에요. IP는 온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혼자가 딱 있지만은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엔 TCP도 있고 UDP도 있고 뭐 SCTP도 있고 ICMP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TCP 같은 애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고 세심해서 자기가 써야 할 패킷의 크기를 아주 신경을 써서 잘 줄이고 느리고 해요. 그런데 UDP 같은 애들은 사실은 정말 해주는 게 없어. 거의 굉장히 단순한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이고 따라서 게다가 데이터그램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을 택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그램은 각 데이터 덩어리가 각 패킷이 독립적이야.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내보냈어도 얘들은 앞뒤 개념이 없어요. 나는 나일 뿐. 자, 그럴 뿐만 아니라 데이터 패킷의 사이즈가 어떻게 결정되면 응용해서 그냥 준 그대로를 UDP 헤더 8바이트만 딱 붙여가지고 그냥 밑으로 IP에다가 쑤셔 넣어버려요. 얘는 그럼 요렇게 해야 좀 알맞은 사이즈일 것 같다. 그런 걸 전혀 생각 안 하는 아주 단순한 아이라고. 그러니까 헤더만 딱 붙였고 응용해서 내가 4000바이트를 갖다 라이트를 팍 해버렸어요. 네트워크에다가. 그럼 4000바이트 딱 받아갖고 8바이트 딱 붙여서 4008바이트 IP에 밀어넣는 거 IP가 감당할 수 있든 없든. 그럼 누가 그걸 해야 되겠어? 쪼개는 걸. IP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 위에 TCP다? 그러면 IP가 프래그멘테이션 할 일이 거의 없어요.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난다 그러면 아주 이상한 케이스일 뿐이야. 그런데 UDP의 경우에는 UDP가 응용해서 얼마를 받아서 패킷 하나로 만들었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원래는 UDP를 사용하는 프로토콜, 응용 프로토콜들은 스스로 몸조심을 하게 돼 있어요. UDP가 그걸 안 해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왜 스스로 몸조심을 해야 되냐면 UDP를 사용하면서 프래그멘테이션이 나면 프래그멘테이션이 이제 나는 경우에 UDP가 아무것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UDP가 그대로 뭐 내려보내기 때문에 IP가 그 밑에서 프래그멘테이션을 해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조심하려고 응용 자체가 통상은 UDP를 사용하는 프로토콜, 예를 들면 DNS 같은 프로토콜은 아예 자기 메시지 자체를 자기가 조절해.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TCP처럼. 그래서 보통은 한 500바이트 정도로 메시지 사이즈를 줄여서 보내요. 그래서 500바이트, 512바이트 이 정도의 그 응용 스스로 자기에게 부과하는 그런 제한 사이즈를 가지고 움직여요. 또 다른 질문이요. 다른 분들은 다른 사람의 질문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참고로 제가 질문 나온 것 중에서 시험 문제를 많이 내요. 잘 들으시라고. 자. 저번에 IP 포워딩에서 같은 두 개 이상이 매치될 때 기준은 롱기스트 프리피스 매칭이랑 매트릭 값을 비교하는 걸로 알려주셨는데 매트릭 값은 그 소프트 측면에서 왜 작은 놈을 쓰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롱기스트 프리피스 매칭은 왜 긴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왜냐하면 longest prefix matching의 뜻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longest prefix match가 일어났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가는 목적지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인 루트라는 거예요. 가장 구체적인 정보를 가진 루트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미국의 어떤 여행사다. 나 한국 관광 가고 싶어요. 그러면 한국에 정확히 한국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 인천으로 가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이 예를 들어 한국 여행을 온단 말이에요.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한국의 부산 영도구에 모 호텔을 간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인천을 가세요? 바로 부산 김해공항으로 가셔서 가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적지가 구체적일수록 루트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그 매칭 단계에서 아주 러프하게 매치되는 경우하고 구체적으로 매치되는 경우라면 상식적으로
구체적으로 매치되는 경우가 더 정확하고 더 효율적인 루트라는 그런 그 개념을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매치가 더 좋겠죠. 비교하자면 그래요. 또 다른 질문이요. 예. 하나의 서브넷 안에 여러 개의 PC가 같이 소수력 공유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하나의 PC라는 거는 각각이 세븐 레이어를 가지는 유닛들이라는 뜻인가요? PC라는 게. 그렇죠. 보통 이제 PC라고 하는 게 제가 처음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인터넷을 커다란 공이라고 치면 이 공 표면에 묻어 있는 먼지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절대로 PC나 뭐 컴퓨터나 이런 애들은 이 안에 안 들어 있어요. 그 이 안에 들어 있는 애들은 단순한 작업만 하는 라우터야. 이쪽 길로 들어오면은 거기서 프레임 벗겨내고 안에 들어 있는 IP 데이터그램 뽑아서 그 목적지 주소를 보고서 라우팅 테이블 룩업을 해서 어느 인터페이스로 나갈지 결정해서 거기다가 그 인터페이스가 사용하는 기술을 프레임을 만들고 IP 데이터그램을 끼워 넣어서 쏴버리면 그만이에요. 이런 단순 작업을 반복하는 애가 라우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의도된 디자인이에요. 인터넷 그 디자이너들, 할아버지들이 이 설계를 할 때 그렇게 설계했어요. 그게 뭐냐면 end-to-end principle이라는 거예요. end-to-end principle. 이게 뭐냐면 모든 복잡성은 end에 존재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터넷 설계자들의 필로소피였다. 그러니까 이 안은 굉장히 단순해. 이 공 안은 굉장히 단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지능, 복잡성, 서비스 이런 것들은 다 바깥쪽 엔드에 있게끔 해놨다고. 그래서 라우터들은 기껏해야 네트워크 레이어까지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피지컬 레이어, 링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뭐예요? IP 거기까지 없어요. 트랜스포트 레이어부터는 없어요. 애플리케이션도 없고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다 있다고. 세븐 레이어가 다 있어요. 여기도 세븐 레이어가 다 있고. 근데 이거의 인터넷의 설계 원칙은 이건데 이 정반대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으니 바로 그것이 전화 네트워크예요. 전화 네트워크는 거꾸로 엔드에는 지능이 거의 없어요. 덤 디바이스들이 붙어 있다고. 우리는 이 엔드에 붙어 있는 디바이스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걸로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게임도 하고 워드 프로세싱도 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웹도 보고 이메일도 보내고 온갖 걸 다 할 수가 있어. 인터넷 전화도 하고. 근데 여긴 멍청한 장비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전화 네트워크는 거꾸로예요. 지금이야 조금 똑똑해지려고 하고 있지만, 그죠? 이 전화기에는 키보드 자판도 하나, 둘, 셋, 12개밖에 없어. 숫자 입력밖에 못하고 파운드 사인 아니면 별표 끝. 거기다 대고 그거 전화기 옛날 전화 구식 전화기 가지고 게임하는 사람 봤어? 그걸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뭐를 할 수가 있지? 덤 디바이스라고. 모든 지능은 이 안에 있는 장비들이 있는데 그걸 전화 네트워크는 스위치예요. 이 스위치들은 엄청나게 복잡해. 프로그램으로 다 되자면 1000만 라인짜리 프로그램이 막 돌아가는 기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서비스를 얹기가 무지무지 힘들어. 전화기 네트워크에는. 근데 인터넷은 무지 쉬운 게 여기서 돌고 여기서 돌면 끝. 바로 서비스 디플로이해서 쓸 수 있어. 이것이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 인터넷의 스케일러빌리티 성능. 신장성이 너무 좋은 거라. 안에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븐 레이어는 어디에만 있다? 엔드에만 있다. 복잡한 것은 모두 엔드에밖에 없어요. 또 다른 질문. 네, 이렇게 하죠. 서브넷 애드레싱을 하는 맨 처음에 교재에 나온 데서 교수님께서 그 라우터 용량을 말씀하셨는데 교재에는 이제 그 주소 새로 생기는 네트워크를 넘버를 하나하나 할당하기가 힘들어서 그다음에 외부에서는 서브넷 외부에서는 그 클래스 수준에서만 이제 신경을 쓰고 서브넷 안에서 이제 서브넷 관리자가 이제 각각 주소를 할당하는 식으로 해서 서브넷 애드레싱을 한다고 했는데 그 서브넷 애드레싱을 그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고 라우터를 제외한 부분을 시작한 부분. 지금 질문에서 약간 바로 잡아야 할 것은 클래스 수준까지만 보고 라우팅을 한다는 것은 예전 얘기고요. 그건 클래스 풀 시대의 얘기고 이제 지금은 클래스리스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주소 할당의 단위로서 163.15는 고려대다. 그래서 한 엔트리만 있을 거 아니에요. 고대 경우에는. 근데 예를 들어 뒤늦게 인터넷에 뛰어든 곳에서는 예를 들어 IP 주소가 1000개가 필요했다. 그러면 클래스 C 4개로 했다. 4개를 받아서 묶어서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면 엔트리 4개가 원래 라우팅 테이블에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얘도 성신여대, 쟤도 성신여대, 세 번째도 성신여대, 네 번째도 성신여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가 엔트리 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애그리게이션 했죠. 그죠? 그래서 4개의 엔트리를 하나로 합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슬래시
24에서 슬래시 22가 되죠. 그렇게 해서 애그리게이션 됐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클래스 단위에서 매칭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애그리게이션 된 뒤에 붙는 슬래시 얼마 단위로 매칭시키는 거고요. 그건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왔잖아요. 근데 지금 본 질문은 뭐냐면 서브넷 어드레싱을 왜 하느냐죠. 자, 고대 정보전선처까지 도착했어요. 패키지 163.151을 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선 그 뒤에 있는 2바이트를 보고 찾아가려고 하는데 16비트로 그 호스트의 번호가 표현되는데 여기 실제로 우리가 3만 대의 컴퓨터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고대 네트워크 안에. 그래서 3만 대마다 각각 있는 위치가 다 다를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 호스트 넘버 1은 저쪽 본부 쪽으로 돼 있고, 넘버 2는 여기 이과대로 돼 있고, 넘버 3는 공과대, 넘버 4는 뭐 문과대, 넘버 5는 이런 식으로 막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비유를 했잖아요. 이렇게 포스트 이렇게 기둥에다가 뭐 부에노스아이레스 여기서부터 2,742km, 남극 뭐 3,641km 이렇게 표대가 하나씩 목적지마다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게 3만 개가 있다고 해보세요. 혹은 다른 비유로 여기 큰 책이 있는데 3만 개의 목적지에 대하여 다음 라우터는 얼마인지 다 표현되어 있다고 해보세요. 책 뒤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고대를 전체적으로 256개로 쫙 나누고 256 동네로 나누고 어쨌든 호스트 번호를 동네별로 구분을 해서 여기처럼 163.152.161 161번 동네 서브넷 동네거든요. 161이면 이쪽, 160이면 얼마? 그럼 몇 개만 얘기하면 돼. 250 몇 개만 얘기하면 돼. 3만 개 대신에 256개만 얘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서브네팅을 쓰는 이유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우편 번호를 할 때 서울시 하고서 뭐 36만 4,252번지 이렇게 안 하고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이유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재에 보면은 새로 생기는 그 네트워크 주소를 얼로케이트 하기가 불편해졌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새로 새로 네트워크 계속 생기는 네트워크 넘버들을 새로 얼로케이트 하기가 인컨비니언스하다 이렇게 교재에 나왔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제가 컨텍스트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게 전에 우리 클래스풀에서 클래스리스로 넘어올 때 그 얘기였는지 아니면 지금이 그렇다는 얘기인지 뭐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한 네트워크는 하나의 프레픽스 고대는 163.152 뭐 성신여대는 뭐뭐뭐뭐 하고 끝났었는데 이제는 뭐도 그렇고 쟤도 그쪽이고 쟤도 그 학교고 이렇게 여러 개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불편했고 그것 때문에 애그리게이션 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마 그 중간 단계 이야기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저 뒤에 있었어요. 예. 예. 네. 그렇죠. 그런 마이너한 옵티미제이션 가능한데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동일한 원칙하에서 TCP/IP 프로토콜을 써야 두 개의 프로세스가 통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TCP/IP를 쓰겠어요? 왜냐하면 유니폼 인터페이스 때문에 프로세스가 같은 기기에 있든 뭐 3,000km 떨어진 서로 다른 기기에 있든 똑같은 인터페이스, 똑같은 프로토콜을 써서 통신할 수 있죠. 왜 같은 기계 안에 있는데 귀찮게 TCP/IP를 쓰겠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프로그래머가 신경 안 쓰고 어디 있든 상관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이유로. 아니 이거 내 거인 줄 알면 뭐하러 일로 갔다가 3쿠션을 해? 내 거면 다시 그냥 원래 거치기로 되어 있는 룹백으로 바로 보내지. 이렇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if 케이스가 하나 더 늘어난다고.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요. 일로 가면 얘가 알아서 할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니폼 인터페이스 때문이에요. 네. 테이블에서 마지막 두 번째 줄 보면 같은 서브넷 안으로 브로드캐스팅하는 그거잖아요. 네. 근데 인터페이스 주소가 그 출구라 그랬는데 그게 룩백이라는 거는 내 디바이스 밖으로 나가질 않는데 어떻게? 굿 퀘스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일단은 이 엔트리 지금 쓰이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왜 안 쓰이고 있겠어요? 같은
longest prefix match를 하면 두 개가 매치가 돼요. 그렇죠? prefix 길이가 두 개 다 32비트예요. 매트릭은 어느 게 높아요? 이게 높죠. 높으면 안 쓰이는 거예요. 매트릭이 낮아야 쓰여요. 이게 쓰이죠, 현재. 이걸 안 쓰이고 있어요. 근데 왜 저걸 넣어놨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또, 예. 게이트웨이가 넥스트업이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이트웨이는 예를 들면 그 서브네팅에서 예를 들면 저기 정보전산처라던가 뭔가 그런 거일 것 같은데 그러면 게이트웨이가 왜 넥스트업이랑 동의어인지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예, 맞아요. 사실은 이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질문인데요. 이제 이 넥스톱은 좀 일반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호스트에서 넥스톱이라고 하건 라우터에서 넥스톱이라고 하건 그 의미는 같고 분명해요. 그죠? 다음으로 거쳐야 할 곳. 그런데 이 라우팅 테이블은 어디에 들어있는 라우팅 테이블인 거 아니? 호스트에 들어있는 놈이라고. 근데 그럴 때 왜 우리가 게이트웨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게이트웨이는 우리가 무협지 소설에 보면 무슨 관 나오죠? 예, 관문이에요. 관문. 그 관 무슨 관 나오나요? 삼국지에 뭐 무슨 관을 넘어 이런 거 있잖아요. 삼국지도 안 읽어요? 영화도 안 보고 소설도 안 읽고 뭐 해요? 예. 관문, 관 두 개, 세 개의 경계가 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인터넷으로 나가는 게 새로운 신세계야. 거기가 어디를 거쳐야 그 신세계를 나갈 수가 있죠? 라우터, 자기의 첫 번째 라우터를 거쳐서 나가는 것이 그게 신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의 입장에서는 넥스트빔과 동시에 얘는 그 신세계로의 관문인 거예요. 라우터가. 그래서 게이트웨이라고 적는데 사실은 넥스트톱이라고 하는 말 일반 언어로 써도 문제는 없죠. 그러면 라우터에서 만약에 저런 테이블을 만약에 조율한다고 한다면 게이트웨이란 말은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라우터에서는 게이트웨이라고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걔는 그냥 그게 일상이고 다 옆에 있는 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애기 때문에 걔 거치면 무슨 신세계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동료들이고 다 똑같은 개념이 중간에 박혀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이 게이트웨이라고 하면은 어디까지나 호스트 입장에서 그 넥스톱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질문요. 예. 아까 연결됨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한옥 건너에 있는 애들이 라우터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러셨는데 하나의 라우터 안에 있는데 한옥을 건넌다는 게 라우터 안에 있다고요? 아니요. 제가 지금 질문자 안에 있습니까? 아니죠. 우린 동료일 뿐 서로 안에 있는 거 아니죠. 예. 호스트와 라우터는 별개고요. 예, 예. 다 같은 골목에 사는 집들일 뿐이에요. 그 중에 한 집은 관문이야. 그 집으로 들어갔더니 막 오솔길이 나오고 새 세상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다. 그게 라우터고요. 예, 예 질문 있. 예. 예. 네. 예. 그거 제가 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예. 제가 설명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기엔 그건 waste of time. 우리가 그것까지 할 필요 없어요. 스트롱 윅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엔지니어링을 못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거 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호스트는 호스트예요. 호스트는 라우터는 아닌데 호스터가 라우터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컨피그가 되면 걔는 그때부터는 라우터인 거예요. 호스트가 아니고. 호스트는 사실은 엔드. 여기에 엔드에 해당하는 게 호스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패킷을 이렇게 거쳐서 전달해 주는 놈이 아니라 발송지 및 최종 수신지가 될 수 있어야 그것이 호스트라 불릴 수 있겠고 엔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라우터가 됐다는 것은 이미 이 바깥에 최종 수신지 발신지의 역할을 벗어나서 누군가의 패킷을 중간에서 건네주고 건네받는 뭐 그 역할을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질문이 또 있나요? 네. 코스트죠. 코스트인데, 예, 그러니까 더 높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예.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스탠다드에 없어요. 이것은 OS마다 지가 정하는 게 다르고 이거는 윈도우즈가 지 마음대로 정한 코스트예요.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누가 수업 끝나고 와서 질문을 했는데 와이파이하고 이더넷하고 동시에 연결돼 있으면 와이파이가 더 코스트가 낮아요. 그게 더 빠른 길이라고 윈도우즈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윈도우즈가 가진 로직이 어떻게 꼬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전 동의하지 않는 매트릭인데 어쨌든 지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한 거죠.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매트릭 값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두 개의 인터페이스가.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또 그 뭐예요? 트와일라이트 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지? 회색 지대에 들어가서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뭐 그때도 결정하는 게 있겠지만 어쨌든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매트릭을 차이 나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롱게스트 프레픽스 매치에서 동일한 프레픽스 길이를 가지는 엔트리가 이와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 타이 브레이커로 쓰이는 매트릭을 같은 값으로 놓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 패키지 소멸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예. 너무 라인이 비지하거나 그러면 소멸되는데 소멸이 되면은 그거를 폐기물 처리장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아니요. 그냥 여러분들 저 화면에 있는 그림이 딱 없어지면 어디 폐기물에 들어가 있던가요? 아니죠. 그냥 와이어 상의 어떤 전 시그널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게 한 500m 가서는 안 들렸다. 그 소리가 어디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사라진 거죠, 그거는. 똑같은 전기 신호. 패킷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전기 신호예요. 전기 신호인데 뭐 이를테면 고리선 위에서 그게 사라지면 어디 가 있나요? 아니죠. 메모리에서 뭔가 지워졌어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죠. 메모리에 들어가 있을 뿐이야. 0101이라니까. 그러니까 패킷이라고 하는 게. 아예 없어져. 파워 딱 끄면 뭐 없어지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예. 127번으로 시작하는 건 다 룩백. 네. 근데 저희 두 번째 보면 127로 시작하는 걸 싸그리 하나로 묶어놨고 네.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중에서도 1번, 끝번을 따로 지정해놨는데 네. 네. 의미가 있어서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나 어쨌든 우선순위로 보자 그러면 프레픽스가 긴 놈, 즉 127.0.0.1이나 127.252525 매칭이 되면 127.0.0.0 저 엔트리는 쓰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것만 알면 되겠고요. 저게 무슨 이유로 붙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봐도 되겠죠? 여러분의 질문이. 추후에라도 언제든지 뭐 1장부터 시작해서 어느 곳이든지 질문할 수 있으니까 잘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제발 질문을 하세요. 예.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을 제가 조작을 해서 한쪽 뭐 연결을 끊어버리면 이상한 데로 바꿔버리면 그 길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 길로 가게 된다면 뭐 저렇게 S로 해가지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라우팅 이게 뭐 능동적으로 업데이트 되나요? 다른 길로 가라고? 아니요. 그러니까 저들 중에는 자동으로 시스템이 생성한 것들이 있어요, OS가. 근데 이 엔트리 이것의 경우에는 시스템이 몰라요. 게이트웨이가 어딘지 지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넣어줬어요. 넣어준 거예요. 어떻게 넣어준지 보여줘요? 저게 어떻게 생겼나? 애초에 어떻게 생겨났나? 네트워크 찾아보세요. 네트워크. 이거 아닌데? 이건가요? 여기 여러분이 넣어준 거 있잖아요. 저거 그냥 그대로 받아 쓴 거예요. 라우팅 테이블에. 여기 뭐라고 써 있죠? 기본 게이트웨이. 누가 쳐넣어줬네요. 여기 와가지고. 어떤 분이 와서 쳐넣었겠죠. 그분이 오셨을 거예요. 그분이. 호스트에서는 저렇게 되는데 라우터가 이제 중간에 수많은 라우터가 이제 지나갈 때 컴퓨터에서 제 컴퓨터로 올 때 중간에 ABC 라우터 어느 걸 거쳐 길이 여러 개 있을 때 항상 A로 오다가 제가 A를 조작해서 그 길을 끊어버리게 하면 A로 와서 죽어버리잖아요. 그 길이. A로 가지 말라고 어디서 어떻게 그 전 라우팅 테이블 A로 가리키는 라우팅 테이블이 업데이트가 되어야 될 텐데 그거는 어디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사람이 건드리게 되면요, 그 이제 사실은 복잡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만일에 이제 고대 안에서 어떤 라우터에 가서 여러분이 그 작업을 하면 사실 거기 라우팅 프로토콜이 돌고 있어요. 그 테이블을 매니지하는 프로토콜이 있다고요. 걔가 계속 옆이랑 교신하면서 계속 고치고 있어요. 수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난쳐 놓으면 바뀌어요. 원상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 라우팅은 두 계층으로 이루어진다고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바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시스템 안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가도록 거의 기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망과 망 사이의 라우팅, 어느 망을 거쳐가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국에서 북한 갈 때 중국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비효율적, 효율적 그거 상관 않고 정책 라우팅을 하게 돼 있다고. 그 경우는 장난치면은 정말 장난이 큰 화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전 세계 트래픽을 막 빨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전에 한국에서 그런 사고들 많이 났어요. 누군가가 충남도에서 라우팅 탭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트래픽이 글로 쫙 빨려들어가요. 그럼 이게 뭐지? 막 난리 나는 거죠. 뭐. 딴 애들은 오면서 내 패킷 어디 갔어? 그러고 앉아 있고, 충남도에서는 왜 라우터들이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윙윙 돌고 있을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저지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예를 들었잖아요. 미국이 주장하기를 최근에 중국이 자기 군사 네트워크 트래픽을 자기 망을 거쳐가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조작이 가능하다고. 정책 라우팅이기 때문에 내가 정책을 그렇게 주면 돼요. 그런데 기계적 라우팅의 경우 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계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서 정확하게 가장 가까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는 서울에서 진주 갈 때 가장 가까운 길로 내비가 잡아주잖아요. 북한 간다고 해보세요. 내비가 잡아줄 수가 있어요? 못 잡아준다고. 그거는 또 딴 얘기예요. 근데 정책 라우팅은 장난치면은 정말 큰일 나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얘가 회복해요, 안에서. 자, 아주 질문이 고난도까지 올라간 걸 보니까 제가 봐서 이제 진도를 나갈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자, 6장 DHCP로 가겠습니다. 이 DHCP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 많이 쓰고 있냐면 여러분이 집에서 인터넷 공유기를 쓴다. DHCP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을 뭐 KT나 SK 브로드밴드나 이런 데서 쓰고 있다. DHCP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와서 와이파이 연결해서 쓴다. DHCP를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의 모든 인터넷 연결해서 여러분은 아마도 DHCP를 경험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 DHCP가 어디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오늘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인터넷은 자료를 제가 올려놨죠. 웹페이지에. 자, DHCP는 다이내믹 호스트 컨피규레이션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동적인 호스트 설정 프로토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장의 제목에 보면 오토 컨피규레이션이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데 자동 설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옛날에 말이에요. 이 기계를 컴퓨터를 사서 인터넷에 연결을 하려고 해도 좀 뭔가 알았어야 돼요. 최소한 이런 테이블을 저렇게 쳐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야 했어요. 예를 들어 치과 의사 하시는 양반이 PC를 사서 병원에 이더넷을 깔고 PC를 몇 대 놓고 쓰는데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저 할 수 있어야 돼. 저걸 있었어야 했어요. 근데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해요? 그죠? 인터넷 공유기 딱 하나 사놓고 꽂고 컴퓨터 탁 키면은 그냥 지가 알아서 IP 주소 착착 받아서 설정이 되지. 치과 의사가 인터넷 프로토콜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동 설정된다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재주로 그렇게 되는 것이냐? 예, 배후에는 DHCP가 있습니다. 자, DHCP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쭉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6.2절, 234페이지 6.2절부터 DHCP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먼저 235페이지에 뭐 딴 얘기 사설은 뛰어넘고 235페이지에 6.2.1절에 보면 그 섹션의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Address Pools and Leases 이렇게 돼 있어요. Address Pools and Leases. 자, Address Pool은 뭐 이 Address Poo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소들이 이렇게 잔뜩 모여 있는 어떤 것인데 리스란 말은 여러분 잘 알죠. 요즘에 리스란 말 잘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요즘 하도 리스란 개념이 많이 쓰여가지고 리스는 이제 임대라고 하는 거 장기 임대를 말하죠. 통상 한 달짜리 임대가 아니고 보통 1년, 2년 뭐 이런 게 리스죠. 리스. 그러니까 임대 계약인데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IP 주소를 누군가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쳐넣어주지 않으면 IP를 써서 통신을 못하냐? 그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동으로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때 그 주소는 어디서 온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그 주소가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어드레스 풀에서 왔다는 것인데요. 어드레스 풀은 도대체 누가 갖고 있다가 나눠주는 거냐? 그것이 DHCP 서버가 갖고 있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DHCP라는 다이내믹 호스트 컨피규레이션을 위해서 작동하는 프로토콜이 돌아가는 서버가 있어요. 웹 서버처럼. DHCP 서버가 있다고. 우리 학교에는 이게 어디 있을까요? 이게 어디 있냐면 정보전산처에 하나 있어요. 정보전산처에.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어디를 가서 와이파이를 켜서 쓰든지 간에 저 정보전산처에 있는 DHCP 서버라는 서버를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컴퓨터가 컨택을 해서 주소를 하나 받아와요. 그래서 와이파이인 경우에 10점 얼마 그거 어디서 받았을까요? 여러분의 컴퓨터가 제주를 펴갖고 DHCP 서버를 컨택을 어떻게든 알아내서 걔한테 리스 해온 거예요. 리스, 임대해온 거라고. 임대해온 건데 지금 이 컴퓨터는 이더넷에서 물려있고 이렇게 쳐넣어준 IP 주소를 가지고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보여주기 힘든데 사실은 이제 다음 시간 정도는 제가 랩탑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보여줄 것 같은데 왜냐면 와이파이 접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DHCP 서버가 일정 주소를 갖다가 이거 임대용으로 마련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임대 주소라는 게 혹시 여러분들 조금 설 아는 사람들이 약간 안다는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예 모르면 헷갈리지도 않아. 임대 주소와 프라이빗 주소는 다른 거예요. 임대 주소하는 게 모두 10점 얼마처럼 사설 주소는 아니에요. 임대 대상은 사설 주소도 될 수가 있고 글로벌 주소도 될 수 있어요. 163.152. 얼마 임대 가능해요. 임대는 임대인 거예요. 그 주소 구분해서 임대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임대라는 개념을 사설 주소를 가지고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임대는 이 리스라고 하는 개념은 얼마든지 어떤 주소를 불문하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리스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얘기했는데 이 리스라고 하는 개념은 이 DHCP 서버가 일정 주소들을 갖고 있다가 필요한 친구한테 달라고 하면 너 이거 써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학교 와서 랩탑을 켜면 이렇게 리스를 해서 주소 하나를 받아와서 쓰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의 인터넷에 연결된 인터페이스에 주소가 없기 때문에 얘는 IP 패킷을 내보낼 수는 있어도 송신지 주소가 0.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럴 때만 쓸 수 있는 특수 주소 0.0.0.0 알죠? 아는 걸로 믿겠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써서 이제 예를 들면 DHCP 서버 같은데 통신을 할 때 그 주소를 써서 IP 주소, 소스 주소를 써놔가지고 보낸다고. 자, 그래서 리스를 해서 받아오면 이걸 자기 인터페이스에 붙여갖고 쓰기 시작하는데 왜 이것이 리스냐? 임대 계약 기간이 있어서 리스예요. 임대 계약 기간이 있어서. 그런데 계약 기간은 얼마냐? 그거는 DHCP 서버를 여러분이 세팅하기에 따라 달렸습니다.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에서 제가 이 인터넷 프로토콜을 몇 년 전에 가르칠 때는 임대 계약 기간이 24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주소 한번 주면 24시간 동안 묻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보니까 5분 이렇게가 줄었더라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빌려준 주소가 5분 안에 회수될 수 있다는 걸 뜻해요. 회수. 빌려준 거니까. 내놔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5분 이상 쓸 건데 어떡하죠? 그래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전셋집을 얻었는데 계속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계약 연장하죠? 똑같아요. 계약 연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계약 연장은 끝난 다음에 하지 않아요. 전세랑 다른 건 뭐냐면 계약 연장을 리스 기간의 50%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시도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르고 있었지만 여러분의 컴퓨터가 뒤로 여러분들 모르게 몰래 하는 짓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리스 연장이에요. 그렇다 우리가 리뉴한다. 리스를 리뉴한다. 언제? 50% 시간이 지날 무렵에. 그러니까 5분을 리스를 주게 되면 2.5분 쓰고 나서 여러분의 DHCP 서버가 있으면 여러분한테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랩탑에, PC에, 스마트폰에 뭐가 있을까요? 서버가 있으면 뭐도 있다? 클라이언트가 있다. DHCP 클라이언트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DHCP 클라이언트가 시간을 재고 있다가 50%의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서버한테 얘기해요. 우리 재계약합시다. 재계약이 되면 다시 5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재계약 소리가 없어. 클라이언트가 가만히 있어. 5분이 지났는데도 2.5분 지났는데 가만히 있고 5분이 끝나도록 아무 조치를 안 했다. probably 그건 뭘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냥 여러분이 가방 싸고 집에 간 거야. 갈 때 DHCP 서버한테 빠이빠이 이렇게 안 한다고. 안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셧다운을 시키고 이러면 서버한테 빠이빠이를 해요. 그걸 갖다 우리가 릴리스라고 릴리스. 실제로 릴리스를 하면은 서버가 알았어. 오케이 하고서 주소가 회수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딴 사람한테 얼로케이트 할 수 있어요. 이제 또 도서관에 들어온 딴 친구가 또 랩탑을 켜서 사기 시작할 때 그 주소를 그 친구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서버가.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계속 쓰고 있고 릴리스 하지 않고 있으면 그 해당 리스 기간의 반이 지나면서 계속 리뉴가 들어올 거예요. 신청이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걸 뭐 IP 주소를 써가지고 막 계속 통신을 하느라고 막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컴퓨터가 켜져만 있어도 DHCP 클라이언트는 중간 지나면 다시 재신청, 갱신, 또 5분, 또 재신청, 갱신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재신청이 안 들어가면은 뭐예요? 서버는 얘 집에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리스 기간이 끝나기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것이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집에 가서 테스트해 볼 명령이 뭐냐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IP config가 있죠. IP config에서 뭘 해보냐 하면 IP config 한 다음에 슬래시를 하고 릴리스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DHCP 클라이언트한테 이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은 뭘 지시하냐면 야, DHCP 서버한테 이 주소 다 썼다고 반납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여러분의 인터넷은 안 되기 시작해요. 정말로. 네. 지금 이거는 아예 고정 연결이 돼 있어서 제가 그걸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다음 시간에 보여줄게요. 안 돼요, 인터넷이. 왜냐면 IP 주소가 없어서. 그러다가 명령을 하나 더 수행해 보세요. IP config 한 다음에 슬래시 치고 renew 해보세요. 그러면 인터넷이 되기 시작해요. 왜? IP 주소를 다시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와이어샤크를 켜고 이런 애들을 막 수행시키다 보면 여러분은 DHCP 메시지가 오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DHCP 메시지가 얘는 이제 안 쓸 거예요. 왜냐? 자, 보여드리면 얘는 쓰고 있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리 IP config를 쳐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 중에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자, DHCP라는 말이 나오는 게 DHCP 사용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요. 얘는 DHCP 사용이 아니래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현재 DHCP 클라이언트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 라는 말이에요. DHCP 클라이언트가 돌고 있지를 않아요. 돌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냥 스태틱 세팅을 다 해줬어. 우리가 라우터가 뭔지도 가르쳐줬고 DNS는 누구를 쓰라는 것도 가르쳐줬고 너의 IP 주소는 뭐라는 것도 가르쳐줬고 너의 서브넷 마스크는 어떻게 생겼다는 것도 다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호스트 컨피규레이션을 했잖아요. 사람이 매뉴얼하게. 근데 프로토콜이 동적으로 자동으로 해주는 걸 다이내믹 호스트 컨피규레이션 프로토콜 이렇게 하는 거죠. DHCP. 자, 그래서 저렇게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probably 집에 가서 써보면 저걸 ipconfig/all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고 그뿐만 아니라 IP 주소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리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한글로 나와 있을 거예요. 한글로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리스한 기간이 나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주소는 언제 리스가 돼서 언제 리스가 만료된다가 나옵니다. 불행히도 지금 여기서 보여줄 수가 없지만 한번 해볼까요? 건드려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여러분이 아까 제어판 가가지고 네트워크 들어가서 어댑터 설정 변경해서 속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속성을 해서 들어가서 여기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를 착
겁낼 필요 없어요. 취소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 이게 뭘까요, 도대체? 자동으로가. 자동으로 뭘 말할까요? DHCP를 사용하여. DHCP를 사용하여.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 자, IP 주소를 받는데도 자동으로, 즉 DHCP를 사용해서 할 수 있고요. 자동으로 DNS 서버 주소 받기. 무엇을 사용하여? DHCP를 사용하여 DNS 서버가 누군지 알아내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저한테 이 정보를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제가 이걸 싹 지워버리고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를 켜는 순간 아까 ipconfig/o를 하면 DHCP 사용의 예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해볼까요?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적어놓읍시다. 나는 기억력이 없어가지고요. IP 주소는 163. 부르세요. 161.39 그죠? 밑에 서브넷 마스크는 252525250 0. 그 다음에 기본 게이트웨이는 161.1. 그 다음에 DNS는 163.152.1.1. 보조 DNS는 11.6.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DNS까지 건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거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닫기. DHCP 주소 사용 뭐로 돼 있죠 이제? 예. 자, IP 주소가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죠? 192.168.10.145 이거 무슨 주소? 어떤 종류의 주소? 192.168 네? 무슨 성질의 주소 이거? 192.168.10.145 공부를 안 하는군요. 프라이빗 주소는 클래스 A 블락에 하나, 클래스 A 스페이스에 하나, B 스페이스에 하나, C 스페이스에 하나. 클래스 C 쪽에 있는 블락입니다. 192.168이. 예?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공유기 중에는 사설 주소 중 10점 얼마를 쓰는 애가 있고 192.168을 쓰는 애가 있고 그래요. 자, 벌써 사설 주소가 하나 딱 날아와서 내 이더넷 어댑터에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뭘로 이루어졌을까요? DHC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순간이죠. 눈 깜짝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휙 돼서. 자, 근데 그 밑에 보세요. 리스의 개념이 나옵니다. 임대 시작 날짜 언제? 2013년 4월 4일 목요일 오후 4시 30분 31초. 수업 시간이 15분 남았다는 이야기죠. 임대 만료 날짜 2023년. 너그럽습니다. 10년 임대를 했네 우리가 이 IP 주소를. 10년을요. 예. 그리고 DHCP 서버가 등장하죠. 어디 있어요? 192.168.10.1에. 예. 자, 돌려놔야 될까요? 그냥 놔도 되겠죠. 인터넷이 안 되진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벌써 163.152가 나와버리면요. 기계가 알아서 이것이 클래스 B로 인식하고 서브넷 마스크를 2525 0.0을 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이걸 잘 해줘야 되고요. 확인, 닫기. 네. 뭐 이제 인증 서버 거쳐가지고 되겠죠, 그죠? 이제 인터넷이 될 건데요. 자, 그래서 이 임대라는 개념은 주소를 서버가 이제 그 클라이언트의 어떤 특정 인터페이스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주게 될 때 이것이 클라이언트가 리뉴하지 않는다면 회수되는 시간이에요. 회수되는 시간. 근데 19168 이건 왜 10년씩이나 줬냐?
주소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10년 줘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19168 블락의 주소가 우리 학교가 가진 모든 컴퓨터 개수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10년 줘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 다음 것도 10년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고도 남으니까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줘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DHCP는 우리가 6.2.2절에 가면 이제 DHCP 프로토콜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포맷부터 시작입니다. 어느 프로토콜이나 우리가 그 DHCP 포맷을 쓰는데 와이어샤크를 할 때 여러분 와이어샤크를 할 때 DHCP 버전 4 즉 다시 말하면 그 IP 버전 4에서 사용하는 DHCP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필터를 DHCP가 아니라 bootp라고 해야 잡혀요. bootp로 필터를 해야 그 DHCP 패킷들이 잡혀서 보입니다. 왜 bootp라고 하냐면 사실은 DHCP 아버지가 bootp예요. 그러니까 DHCP는 boo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살짝 고쳐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bootp의 아버지가 RARP입니다. 그래서 그 가계도가 어떻게 되냐면 RARP가 있고 bootp가 있고 DHCP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와이어샤크에서는 예전의 이름인 bootp라는 이름을 써서 하고 있는데 뭐 사실상 포맷이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6.2.2절의 그 헤딩에서도 섹션 헤딩에서도 보면 DHCP and bootp 메시지 포맷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의 똑같아서 거의 컴패터블 할 정도예요. 그 DHCP하고 bootp, RARP 얘기를 잠깐 하면 RARP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지 않아요? 뒤에 뭐가 있죠? ARP가 있죠. RARP일 때 R은 reverse란 말이에요. 역이란 말이에요. RARP는 자 ARP는 IP 주소를 주면 그걸로 그걸 가져가서 뭘로 바꿔줘요? 맥 주소 혹은 링크 레이어 주소로 바꿔주죠. RARP는 역방향입니다. 링크 레이어 주소를 주게 되면은 IP 주소를 줘요. 그런데 이때 그 링크 레이어 주소하고 IP 주소의 소유자는 달라요. 역방향이긴 한데 자 RARP는 상대방 즉 내가 한옥 건너서 배달을 해주고자 하는 그 인터페이스가 가진 IP 주소 그걸 주면 걔의 맥 주소를 가져오는 거죠. 상대방의 IP 주소를 상대방의 맥 주소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ARP예요. RARP는 그게 아니고 나의 맥 주소를 나의 IP 주소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없어요. 여긴 나밖에 없어요. RARP는 나의 맥 주소를 나의 IP 주소로 바꿔달라. 이게 언제 필요한 거냐면 나한테 IP 주소가 없을 때 지금 우리가 DHCP를 쓰는 환경하고 비슷하죠. 나한테 아직 IP 주소가 없어요. 나한테 뭐가 있죠? 아까 우리가 EUI48 얘기했잖아요. EUI48 얘기할 때 인터페이스 장비마다 꾸어져 들어가 있는 고유 맥 주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유 맥 주소. 그러면 내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어차피 커널 안에 대표되는 어떤 앱스트랙션이지만 걔가 1대1 대응되는 하드웨어가 있죠. 룩백을 제외하고는. 그 하드웨어에 맥 주소가 있으니까 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내가 인터넷을 하고 싶다면 그래서 여기 내 컴퓨터가 있는데 여기 인터페이스가 있고 여기에 맥 주소가 들어가 있으면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내가 인터넷을 하고 싶어요. 여기 뭐 라우터도 있을 거고 이게 인터넷 쪽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하고 싶은데 IP는 아직 없어요. 여기 no IP 주소가 아직 없다. 이걸 얻고 싶다라고 했을 때 수업인데 자 여기에 DHCP 서버한테 요 맥 주소를 주면서 내 IP 주소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 이건 RARP나 bootp나 DHCP나 원리상 똑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IP 주소를 얻는 거는 똑같은 원리예요. 이 서버한테 가서 이게 RARP였으면 이건 RARP 서버고 bootp를 사용하는 거였으면 bootp 서버고 DHCP를 쓰는 경우면 DHCP 서버인 겁니다. 그 서버한테 내 맥 주소를 던지면서 이거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맥 주소는 하드웨어에 꾸어져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전원을 꺼도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IP 주소는 전원 꺼버리면 그냥 커널 안에 돌아가는 이미지 중에 그냥 일부였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이 맥 주소는 항상 상존하는 애기 때문에 이 맥 주소를 얘한테 주면서 그거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내놔라. 즉 여기에 붙을 IP 주소를 내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RARP나 보트피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똑같이 했는데 차이점이 뭐였냐면은 여기는 아까 여기 이 개념이 없어요. 이거는 오직 DHCP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이게 부트피를 썼을 때 거의 동일한 작용이었어요. 거기도 부트피 서버가 있었고 얘도 IP 주소 풀이 있었고 거기서 할당하는 것까지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심지어 패킷 포맷도 비슷할 정도로 거의 동일한 원리를 사용하지만 단 한 가지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여기선 리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DHCP는 리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리스라고 하는 거는 자동 회수,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동 회수.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네트워크 어드민이, 즉 사람이 여기에 있는 이 DB, IP 주소 대 맥 주소 DB를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얘가 회수했다가, 그러니까 이 기계에 줬다가 뺏었다가 저 기계에 줬다가 이거를 서버가 하는 거야. 사람이 아니고. 그전에는 어떻게 했다고? 리스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고정 할당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쳐넣어야 돼. 만약에 이 사람이 그 IP를 사용할 자격이 더 이상 없다 그러면 이걸 고쳐버리는 거예요. 이 DB를 가서 또 고쳐야 돼요. 사람이 다 에디팅해갖고 DB를. 이제 사람이 할 필요가 없어요. 리스가 이런 개념이 들어오면서는 아까처럼 말이죠. 뭐 50%의 시간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리뉴를 신청하고 새로 갱신해서 또 쓰다가 뭐 반납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전에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보트피에서는 리스라는 개념 없이는. 왜냐하면 한 번 주면 영원히 주는 거기 때문에 회수도 사람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차이예요. 일단 패킷 포맷을 잠깐 봅시다. 그 237페이지 그림 6-1이 DHCP가 사용하는 패킷 포맷인데 이게 와이어샤크로 저 부트피라는 필터를 써가지고 필터는 이걸 써야 돼요. 와이어샤크 필터. 이걸 써서 패킷을 잡아보면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RARP의 손자이기 때문에 RARP는 또 ARP의 친구고, 그래서 그 패킷 포맷을 보면 ARP에서 우리가 봤던 필드들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면 OP, 여기도 리퀘스트 리플라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OP도. 그러니까 서버한테 리퀘스트를 하는 것과 서버로부터 리플라이를 받는 것, 이 두 가지밖에는 OP가 없다고, 오퍼레이션이 없는 거죠. 자, 하드웨어 타입, 이제 뭔지 알겠죠? 하드웨어 타입이 뭘 뜻하는지 알죠? ARP를 배운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드웨어 타입이? 자, 여기서 자기의 맥 주소를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이더넷인지 이게 와이파이인지 뭐냐 말이야 이게. ARP에서 그랬잖아요. 자, 하드웨어 랭스 이게 뭐죠? 오케이, 그게 이더넷이다. 그러면 얘가 가지는 주소의 길이는 바이트로 몇 바이트? 왜 이러세요? 몇 바이트? 예? 맥 주소 몇 바이트예요? 왜 대답을 안 해?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그래야 내가 진도 올라가죠. 6바이트죠. 거기 뭐 6이라고 써놓을게요. 6. 하드웨어 랜 이렇게 돼 있는데 랭스에. 자, 홉스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 트랜잭션 아이디. 이거 왜 트랜잭션 아이디냐? 이거는 뒤에 가서 UDP 배울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거지만 UDP는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인데요. DHCP는 UDP를 트랜스포트로 사용하는 응용 레이어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DHCP 서버니 DHCP 클라이언트니 하는 것들은 커널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separate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런데 UDP를 쓰는 모든 응용 프로토콜들은 데이터그램 방식의 메시징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리퀘스트를 한 것하고 온 리플라이하고 짝을 맞추지 않으면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리퀘스트를 여러 개 날렸다 그러면 리플라이들이 두루룩 들어올 때 얘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매칭이 안 돼. 지금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냥 저를 믿고 외우세요. 그래서 트랜잭션 아이디라고 하는 것은 질문 몇 번째 질문이고 돌아온 것이 몇 번째 대답이면 그 번호를 맞춰갖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걸 갖다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seconds라고 하는 게 있고요. 16비트짜리. 그 다음에 flags가 있는데 플래그는 지금 그 긴 필드 중에 딱 한 비트만 정해서 쓰고 있는데 브로드캐스트 플래그예요. 조금 이따 나중에 다음 시간에 자세한 오퍼레이션 설명할 때 이 비트의 의미와 역할을 하겠고요. 이 클라이언트 IP 어드레스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IP 주소를 받아올 때, 리스에서 받아올 때 여기에 담겨 옵니다.
제가 착각할 수도 있겠는데 여하튼 다음 시간에 더 확실하게 해줄게요.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 자 어쨌든 이 메시지 포맷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질문을 해보세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예. 저희 학교는 클래스 B가 할당되어 있는데 저희 컴퓨터로 학교에 주소를 요청하면 사설 주소로 할당하든지 B에 해당하는 주소를 할당하든지 할 것 같은데 아까는 C로 잡혀가지고 클래스 C 안에 있는 사설 주소. 사설 주소, 뭐 클래스 B 주소, 클래스 C 주소 이게 다 다른 게 아니고요. 클래스 C 안에 있는 사설 주소를 썼죠 아까. 사설 주소는 클래스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C에도 있어요. 근데 그중 C에 해당하는 걸 썼죠. 여러분이 와이파이를 쓰면은 클래스 A에서 줘요. 10.0.0.0에서 사설 주소를. 그러니까 뭐 그거는 DH 서버가 지금 이게 어느 와이파이에서 온 거냐, 이더넷 타고 온 거냐에 따라서 뭐 구분을 하나 보죠. 또 다른 질문이요. 네. 만약에 어드레스 꽉 찼다고 했을 때 임대 연장하고 신규 대여 중에 누구가 기준이 꽉 차면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고요. 그건 이제 서버 세팅할 때 하는 일 같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10년 임대를 했잖아요, 주소를. 근데 정말 어드레스가 쪼달려, 너무 모자라. 막 사람들은 많고 어드레스는 얼마 안 되고 그러면 임대 기간을 확 줄여요. 그래서 안 쓰고 있는 애, 릴리스 안 하고 집에 가버린 애가 한 거 그런 걸 갖다가 빨리빨리 해서 그러니까 최소한 예를 들어 릴리스 기간이 5분이라 그러면 5분마다 체크하는 거잖아요. 다 썼나 안 썼나. 근데 10년 해놓으면 중간에 달라기도 뭐 하잖아. 10년 쓰세요 해놓고서 한 10분 지나서 다 썼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은 주소가 얼마나 이게 그 공급이 딸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렇게 점점 좀 줄어들어요. 예, 시간이 다 돼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죠.